저희가 콜앱에서 한글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콜앱 가상머신은 한글 폰트가 설치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글 폰트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한글 폰트를 설치하는 과정의 코드들을 넣어드렸었죠. 어, 주피터 노트북의 코드셀에서 리눅스의 명령어를 사용을 하실 때는 느낌표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은 여기 있는 그 명령문을 파이썬의 문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리눅스의 명령 프롬프트, 리눅스의 터미널에서 시작하는 그 커맨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줄의 커맨드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주시고 그러면 아마 그 폰트를 설치하는 과정을 쭉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폰트가 설치가 되고 이 apt-get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폰트를 설치하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폰트 캐시를 정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시 폴더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매트플러립에서 사용하는 그 캐시되어져 있는 그 임시 파일들을 지워버리는 명령어가 RM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폰트를 설치하는 명령어를 실행하신 다음에는 런타임을 재시작을 한번 해주세요. 런타임을 재시작하시는 방법은 메뉴 중에서 런타임, 여기 세션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런타임 세션 다시 시작. 단축키는 컨트롤 M, 그 다음에 마침표까지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하시면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거고요. 이때 yes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중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연결 표시가 되면 런타임이 다시 시작이 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런타임이 다시 시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어, 이제 전체를 다 실행하지 마시고 런타임 시작된 그 다음 셀부터만 밑으로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다 실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셀부터 전부 다 실행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단축키는 컨트롤 F10, 런타임의 셀 및 하위 셀 실행이라고 하는 명령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F10 하시면 네, 여기서부터 쭉그 아래쪽까지 순서대로 실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셀이 런타임이 시작된 다음에 최초로 실행된 셀이 되는 거고요. 1번 셀, 여기가 2번 셀이 되고 여기가 3번 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이플런 모듈에서 한글 폰트를 사용을 하시려면은 리소스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plt.rc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폰트 패밀리에 리소스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폰트 종류, 폰트 이름들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눔 바른 고딕이라고 하는 폰트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컬럼 이름에 한글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다음 실제로 데이터에 한글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래프 그려질 때 제대로 한글들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을 해본 거고요. 그다음 밑에는 우리 어저께 했었던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이라고 하는 제가 CS 파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마 파생 변수를 만드는 것까지 어디 수업 시간에는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 몇 가지 저희가 평균 값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목차 중에서 제가 read CSV가 있었는데 요거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read CSV를 하실 때 첫 번째 파라미터는 그 파일이 저장된 CSV 파일이 있는 경로 이름을 주시면 되고요. 경로 이름은 이렇게 GitHub에 있는 파일 주소가 문자로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인 이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는요. 텍스트 파일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인코딩 타입으로 만들어졌느냐, 그거를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텍스트 파일은 UTF-8이라고 하는 인코딩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글 윈도우스에서 작성된 일부 텍스트 파일인 경우에는요, EUCKR이라고 하는 인코딩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뭐 다른 그 나라들이 있겠죠. 뭐 일본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서유럽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그 나라의 운영체제, 윈도우스 운영체제에서 만들어지는 텍스트 파일들이 인코딩 타입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을 읽었는데 read CSV를 이렇게 했는데 깨져 있다거나 아니면 에러가 난다거나 예, 인코딩 관련된 에러가 발생한다 그러면 인코딩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skip rows라고 하는 파라미터는요. skip rows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이 파일을 직접 한번 열어보시면 아마 첫 번째 줄부터 15번째 줄까지 15개의 라인은 그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도 아니고 데이터 프레임의 실제 데이터도 아닌 문서가 어떤 내용들을 저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적어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5개의 행은 건너뛰겠다. 이렇게 했었던 거고요. 이렇게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을 때, 그 대쉬들이 조금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특정 컬럼에, 몇몇 컬럼에 대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을 텐데, 이 파일에서 대쉬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그 컬럼에 해당하는 값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 값들인 경우에 대쉬를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대쉬라고 하는 거를 실제 문자열 대쉬가 아니라 널로 취급을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덧셈 뺄셈 같은 거 사칙 연산을 할 때 계산해서 제외시키겠다. 뭐 이런 작업을 하려면 대쉬라고 하는 문자를 NA로 취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NA values라고 하는 파라미터였었고요. 그 다음에 thousands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그 숫자 타입의 값들 중에서 1000자리마다 쉼표가 사용된 값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 리드 CSV를 하게 되면 그 쉼표 때문에 숫자 타입, 인트나 플롯과 같은 숫자 타입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문자열 타입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버려요. 그 컬럼의 타입을 쉼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숫자들을 숫자 타입이 아니라 문자열 타입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중에서 일부 숫자 타입의 쉼표가 천자리를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면 read CSV 함수가 그런 컬럼에 있는 값들은 자동으로 int 또는 플롯 타입으로 정수나 실수 타입으로 잘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넣었었고요. 아마 그 계약 금액, 예, 거래 금액 컬럼에서 아마 그 숫자들이 크기 때문에 천자리 구분자가 사용이 됐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parseDate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 컬럼이 날짜 타입인 경우, 날짜 타입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경우, 판다스 모듈에게, read CSV를 할 때 아예 그 컬럼 자체를 날짜로 변환해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음. 이 파라미터를 쓰지 않으면, 아마 자동으로 날짜 타입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문자열로 만들어줄 거예요. 포맷은 날짜처럼 보이는 포맷이지만,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보면, 오브젝트, 문자열로 아마 데이터 타입이 보일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뭐, 시계열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시계열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문자열로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날짜 타입으로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날짜 타입으로 변환해서 분석을 하시는 게
더 많은 메서드들을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parse date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설정을 했었던 거고요. 그 날짜가 들어가 있는 컬럼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해제 사유가 발생한 날짜. 그러니까 뭐 거래가 취소가 되거나 그 어떤 그런 해제 사유가 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아파트가 등기가 된, 매매 거래가 이제 완료가 돼서 등기가 된 날짜, 등기 날짜도 날짜 타입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컬럼을 날짜로 변환해 주세요라고 readcsv 함수한테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우리가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열어서 봤어요. 그죠? 열어서 봤었는데 해제 사유가 발생한 날짜의 날짜 포맷하고 등기가 된 등기일자의 날짜 포맷이 서로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작성된 문자열이 포맷이 달랐었었죠. 해제 사유 발생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연도가 나오는데 연도가 네 자리로 나오고 그 다음에 월, 일은 두 자리씩 나오는데 연, 월, 일을 구분하는 구분자가 없었어요. 그냥 마치 숫자처럼 그냥 그대로 나왔었고 등기일자 같은 경우에는 순서는 연, 월, 일 순서였었는데 날짜는 두 자리, 연도 두 자리, 그 다음에 월도 숫자로 두 자리, 그리고 일도 숫자로 두 자리, 그리고 연과 일 사이의 구분자로, 연, 월 구분자로 마침표가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른 포맷의 날짜를 표현하고 있었죠. 그래서 데이트 포맷이 데이트 포맷을 우리가 지정을 한 거예요.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고 하는 컬럼은 이런 포맷의 문자열로 날짜가 만들어져 있고 등기일자 컬럼은 이런 포맷으로 날짜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두 개의 컬럼을 날짜로 변환해 주세요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보통 제가 어제 요거는 좀 실수를 좀 했었죠. 수업을 하는 동안에. 일반적으로는 요 parse dates만 설정을 해도요. readcsv가 자동으로 그 날짜 포맷들을 잘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등기일자를 아마 우리가 제외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만 우리가 설정했었다 그러면 아마 이 데이트 포맷을 설정하지 않아도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이 등기일자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었던 거고. 그래서 그 날짜를 포함하고 있는 컬럼이 있으면 우선 첫 번째는 parse dates를 먼저 설정을 하세요. 무슨 컬럼이 날짜다라는 거를 먼저 설정을 하세요. parse dates를 먼저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날짜가 제대로 표현이 되는지를 보고 만약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날짜 포맷과 좀 다르다. 그러면 그때 date format이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세요. 그래서 parse dates에서 컬럼 이름만 설정하셔도 되는 경우들이 많다. 날짜로 정확하게 분석해주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parse dates를 먼저 설정을 해보시고요. 그게 안 되는 이게 만약에 엉뚱하게 날짜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럴 때 데이트 포맷을 설정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우리가 리드 CSV를 했을 때 해제 사유 발생일 부분을 보시면 2025년 뭐 4월 30일, 2025년 4월 1일 이런 식으로 그 날짜들이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이고요. 그다음에 등기 일자라고 하는 컬럼도 2025년 4월 30일, 2025년 4월 1일, 뭐 4월 3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잘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네, 인포로 보면 어, 행은 전부 36,974개의 행들이 있고요. 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컬럼은 20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었어요. 20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었고 컬럼은 0번부터 19번까지 그리고 컬럼의 이름들이 대부분 한글로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널이 아닌 데이터들의 개수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 아파트 동에 대한 정보가 널인 경우가 꽤 많고요. 그죠? 3만 6천 개 중에서 널이 아닌 거는 5천 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해제 사유 발생일. 해제 사유 발생일도 보면 3만 6천 개 중에서 3만 6천 개 중에서 1191개만 널이 널이 아닌 그런 값들이. 그 다음에 중개사 소재지는 널이 3만 3천 개니까 한 6천 개 정도가 널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 일자가 널이 아닌 게 또 5,600개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도 아마 한 3천 개 정도, 3만 개 정도가 등기 일자는 빠져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아까 우리가 위쪽에서 요거 설정했기, NA values, 요 부분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널로 만들어진 것들이, 이렇게 널로 만들어진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 타입. 여기 날짜 타입 있죠? 여기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게 연, 월, 일, 시, 분, 초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타입인 거예요. 연, 월, 일, 시, 분, 초. 옆에 NS라고 되어 있죠? NS라고 하는 거는 나노 세컨드라는 뜻입니다. 나노 세컨드 단위까지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자동으로 변화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인포도 받고요. 인포도 받고 그다음에 헤드 출력을 해봤어요. 헤드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일련 번호가 있고요. 거래에 대한 일련 번호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구 정보, 광역시도, 그다음에 그 광역시도에 있는 시군구, 그다음에 동 정보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번지가 있고 번지에서 본번과 부번이 나눠져 있고요. 번지가 문자열로. 그다음에 140-6번지라고 하면 본번은 140, 부번은 6.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아파트 단지 이름이 있고요. 아파트 전용 면적이 있고 계약 연, 월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요거 파생 변수로 분리를 했죠. 계약일은 따로 되어져 있어요. 계약일은 따로 되어져 있고 거래 금액은 만원 단위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럼 이 동 정보를 보면 이렇게 NaN 이게 널이란 뜻이에요. 널이란 뜻이고 여기 널이 아닌 값들은 이렇게 숫자로 들어가 있고요. 아파트 층수 정보가 있고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 매수자, 아파트를 산 사람, 개인이냐 법인이냐라고 하는 거고요. 아파트를 판매한 사람, 매도자, 아파트를 판매한 사람이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런 정보가 있고, 아파트가 지어진 연도,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제 사유 발생일 보면은, 여기는 NAT라고 써져 있죠. NaN은 숫자나 문자열인 경우에 널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고요. NAT는 not a time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이건 시간 타입이 아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유형이 있고요. 거래 유형 보니까 중개 거래라는 것과 직거래라고 하는 게 있네요. 뭐 이것도 몇 가지가 있는지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부동산이라고 하죠. 중개사무소가 어디에 있는 중개사무소였느냐, 그 다음에 등기일자는 언제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기일자 보시면은요, 어떤 거는 이렇게 시간이 들어가 있고, 널인 부분은 NAT, 널이다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컬럼 이름들이 이렇게 문자열로 만들어져 있는데 문자열들 중에 뭐 괄호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만 원 이렇게 단위 괄호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제곱미터 같은 이건 특수기호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저희가 분석할 때 어떤 컬럼을 선택한다거나 그럴 때 번거롭죠. 물론 콜앱의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컬럼 이름들을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그 추천된 그 컬럼 이름들, 문자들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하면 뭐 자동으로 입력은 되겠지만, 어, 좀 입력하기가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컬럼 이름을 바꿔보자. 컬럼 이름을 바꿔보자라고 했었고, 데이터 프레임에는 re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re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 rename은요, 컬럼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고, row의 인덱스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row의 인덱스를 변경하실 때는 index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주면 되고요. 컬럼의 이름을 변경하실 때는 column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columns에 아규먼트를 전달을 했죠. 전용 면적을 전용 면적 제곱미터를 전용 면적으로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컬럼 이름을 확인을 해 보니 여기 전용 면적 바뀌었죠. 음. 다른 컬럼 이름들도 만약에 바꾸고 싶은 그런 컬럼 이름들이 있으면 이 딕셔너리 안에 key value 형식으로 딕셔너리 아이템을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스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는 데이터 프레임 원본을 변경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원본을 변경을 하고 싶으시면 인플레이스를 추루. 그 자리에서 변경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자리에서 변경해라. 네, 그 자리란 얘기는 실제 데이터 프레임을 변경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describe를 봤고요. describe는 숫자 타입의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아마 여기 거래 금액 관심이 있을 거고요. 뭐 전용 면적도 관심이 있을 거고, 뭐 전용 면적에 따른 거래 금액은 어떻게 바뀌는지, 뭐 이런 것도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날짜 타입도 최소값과 최대값을 보여줘요. 4월 1일이 최대값, 4월 1일이 최소값, 5월 8일이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요. 등기일자 같은 경우에도 4월 1일 최소값, 5월 2일이 최대값이라고 하는 날짜에서도 정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거래금액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봤는데 아파트 데이터 프레임 거래금액 컬럼 이란 뜻이죠. 같다, 뭐랑 같다, 최소값과 같다. 그리고 또는 이렇게 한 거고 아파트 거래 금액이 같다, 뭐랑 같다, 거래 금액의 최대값과 같다.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불리한 인덱싱을 쓴 거예요. 이렇게 찾아봤더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었던 전용 면적 198제곱미터의 그런 아파트가 105억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엄청나죠? 그런가 하면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었던 전용 면적 22제곱미터의 아파트는 12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차이가 있죠. 10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거의. 예, 뭐 그런 게 있고요. 물론 뭐 지역이나 그다음에 아파트의 면적이나 뭐 아파트가 뭐 그런 거랑 많이 관계가 있겠지만 몇 가지 그래프는 그 전용 면적은 어떤 전용 면적이 많은지 이런 거 살펴봤고 이거는 박스 플롯을 그려본 거고요. 거래 금액은 어떤 부분이 거래 금액이 많은지 예. 보통 그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살펴봤을 때 아파트 거래 금액은 여기 보시면 네, 10의 6승이기 때문에 여기 최대값이 100억이에요.
100억이고 0.2면은 20억이란 뜻이에요. 20억이란 뜻이고 그럼 요 가운데는 0.1이니까 10억이란 뜻이겠죠. 어, 그러니까 요쯤이 10억이에요. 그럼 그거보다도 더 아래쪽이니까 10억 미만에서 거래가 되는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 10억 미만에서 10억이란 돈도 사실은 뭐 애들 장난은 아닌데. 예, 예, 그런 쪽에서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10억 이상의 아파트는 정말 거래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런 아파트 자체도 사실은 많은 거는 아니고요. 아, 그 다음에 파생 변수는 프로빈스라고 하는 파생 변수와 컨트리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추가를 했는데, 프로빈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군구라고 하는 컬럼을 공백으로 공백으로 자른 거죠. 이렇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이렇게 자른 거죠. 이렇게 잘라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원소니까 여기죠. 이렇게 서울특별시,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을 파생 변수로 만든 컬럼이 프라빈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랐을 때 두 번째 원소, 그러니까 여기 부평구, 미추홀구, 뭐 성동구, 그다음에 동대문구, 그거를 만든 게 카운티예요. 카운티. 이런 파생 변수를 만든 거는 전국적으로 한 번에 값들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뭐 지역별로 나눠서 좀 보기 편하게 뭐 예를 들어서 광역 시도별로만 이렇게 뭐 본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파생 변수들을 만들어 봤었던 거예요. 만들어 봤었던 거고 그래서 프라빈스의 유니크 값들을 보시면 뭐 정렬은 안 돼 있지만 가나다라 순서로 정렬은 안 돼 있지만 보시면 뭐 인천, 서울, 대구, 부산, 울산, 세종 경기도, 그다음에 광주, 대전, 경남, 경북, 전북, 강원, 전남, 제주, 충북, 충남. 이렇게 그 우리나라 행정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카운티는 이거 뭐 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 있을 수 있고요. 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시, 군, 구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다음에 행정구역이 구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기도 그러면 경기도 다음은 뭐 성남시 이렇게 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 무슨 군하고 군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많을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어라고 하는 컬럼과 먼스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었어요. 이어, 먼스를 만들었는데 이어는 계약 연월에서 계약 연도만 뽑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먼스는 계약 연월에서 월 정보만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시는 방법은 계약 연월이 6자리 숫자로 나눠져 있고 이 중에서 끝에 두 자리가 월, 그 다음에 앞쪽에 네 자리가 연도이기 때문에 100으로 나누면 되겠죠. 100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계산을 해주면 100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계산하면 목 부분이 연도, 나머지가 월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어, 목과 나머지로 계산을 한 거예요. 목과 나머지로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이라고 하는 부분집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에 대해서만 먼저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전국도 분석을 해보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프라빈스의 값이 서울특별시인 행들만 불리한 인덱싱으로 선택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 집합을 서울 DF, 서울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의미로 서울 DF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시면 여기 정보들이 전부 다
서울특별시의 아파트 정보들만 있는 걸로 보이실 거예요. 서울의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은요, 행의 개수가 4,000개로 줄었습니다. 그죠? 전체 데이터 프레임은 3만 6천 개였었어요. 그죠? 3만 6천 개였었는데, 서울에서 거래가 된 거는 4천 개만 있어요. 지금. 네, 뭐, 그렇고, 어, 여기서 바로 이런 작업을 했었죠. 서울 데이터 프레임에서 구별. 지금 여기서 계산한 거는요. 여기서는 서울에서, 서울에서 구별 아파트 거래 금액, 금액을 분석을 한 거죠. 거래 금액의 평균, 거래 건수, 거래 건수, 그 다음에 음, 거래 금액 평균, 그 다음에 최대가, 최소가, 이거를 계산을 한 겁니다. 음. 그룹 바이 메서드를 사용을 했고요. 그룹 바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카운, 카운티별로, 카운티별로 하겠다라고 했고, 선택한 컬럼은 거래 금액, 그리고, 어, 수집하겠다, 집계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 거래 금액이 몇 개가 있는지, 거래 금액의 평균은 얼마인지, 거래 금액의 최대값, 거래 금액의 최소값은 얼마인지를 계산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출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똑같은 작업을 피벗 테이블로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룹 바이를 쓰실 수도 있으시고요. 피벗 테이블로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여기서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서울. 아파트는 생략하고 그냥 서울이라고만 하고 바이, 우리 카운티. 구별로 나눠진 자료, 뭐 이런 의미로 해서 서울 바이 카운티라고 하고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서울 데이터 프레임에서 피봇 테이블을 이용하시면 돼요. 계산할 거는 무슨 컬럼을 계산할 거냐면, 네, 이렇게 하니까 좀 이름이 안 나오죠. 아, 이거는 북붓을 하셔야 돼요.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어, 거래 금액에 뭐 카운트, 맥스, 민, 맥스 이런 거를 계산을 할 거죠. 그 다음에 인덱스는 뭘 사용을 할 거냐예요. 인덱스는 우리가 만든 번수 이름이 카운티. 여기가 인덱스잖아요. 여기가 인덱스. 그 인덱스에 사용할 컬럼, 인덱스에 사용할 컬럼을 카운티. 컬럼은 따로 우리가 지정할 필요가 없고요. 지정할 필요가 없고, aggregate functio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리스트 넘겨주시면 되고요. 카운트, 그 다음에 평균, 최대값을 먼저 쓸까요? 최대값, 최소값. 위에서도 최대값을 먼저 썼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얘를 출력을 해보시면 돼요. 서울, 바이, 카운티를 출력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이랑 비교해 보시면 강남구부터 중랑구까지 있죠. 강남구부터 중랑구까지가 있고요. 까지가 있고 어, 조금 다른 점은 피벗 테이블과 그룹 바이가 조금 다른 점은요. 둘 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둘 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준 모습이 조금 달라요. 그룹 바이와 그룹 바이와 애그러게이트 집계 함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컬럼 이름이 집계 함수 이름으로만 컬럼 이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카운트, 민, 맥스, 민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죠?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질 때,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질 때 컬럼 이름이 애그러게이트 펑션 이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쵸? 자, 그런데 피벗 테이블로 우리가 만들었을 때에는 피벗 테이블로 만들었을 때에는요. 보시면 컬럼 이름이 단일 인덱스가 아니에요. 단일 인덱스가 아니라 멀티 인덱스입니다. 레벨 0, 그다음에 레벨 1. 여기가 레벨 0인 인덱스고요. 두 번째가 레벨 1번인 인덱스예요. 그래서 두 단계로, 두 단계로 인덱스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값들이 달라지면 안 돼요. 어, 안에 있는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질 때 컬럼 이름이 이 거래 금액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거래 금액이다. 개수인데 거래 금액의 개수다. 평균인데 거래 금액의 평균이다. 최대값인데 거래 금액 최대값이다. 거래 금액의 최소값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위쪽에 볼까요? 강남구가 제일 먼저 나왔고, 58. 평균은 기억하기 힘드니까. 105억하고, 어, 105억, 16억. 16억인가요? 네. 강남구는 58개, 105억, 16억 이렇게 있어요. 강남구 58개, 105억, 16억 있어요. 안에 있는 값들이 달라지는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중랑구 106개 있어요. 중랑구 106개 있죠. 그리고 130000-11000 이렇게 있어요. 130000-11000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자료가 나온 거예요. 똑같은 자료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 변수를 하나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정렬할 때 뭐 평균값으로 우리가 정렬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대값으로 정렬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 최소값으로 정렬해서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정렬을 할 때 변수 이름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 만들어 둔 거를 아니면 그룹 바이 집계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 바이 애그로게이트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이나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변수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정렬을 하면 되니까요. 그죠?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정렬을 했을 때에는 이게 카운트, 민, 맥스, 민 이렇게 돼 있죠. 아마 그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멀티 인덱스랑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서울 바이 컨트리 정렬할 때 밸류스, 솔트 밸류스 바이를 주시면 돼요. 바이. 첫 번째 아규먼트가 바이입니다. 바이인데 문자열이거나 문자열들의 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죠? 문자열이나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주래요. 정렬하는 기준에 컬럼 이름을 주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컬럼 이름이 두 단계죠. 어떻게 레벨 제로만 한번 사용해 볼게요. 레벨 제로만 카운트로 정렬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안 되죠. 안 돼요. 그죠? 멀티 레벨이어서 안 돼요. 어, 그룹 바이였으면 멀티 인덱스가 아니어서 이게 됐을 텐데, 그죠? 이게 됐을 텐데, 지금 이게 안 돼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카운트,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이었죠. 아, 얘도 안 되는군요. 네? 따옴표? 어. 아, 여기에? 문자열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제가, 그냥 아예 그 컬럼을, 그쵸. 맞아요. 네. 멀티 인덱스는 튜플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얘네들이 튜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여기를 제가 큰 따옴표로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밖에를 제가 작은 따옴표로 묶어버려서. 네. 멀티 인덱스는 인덱스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튜플이에요. 튜플이니까, 그, 컬럼 이름들을 튜플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순서가 좀 바뀐 거 보이시죠? 순서가 좀 바뀌었고, 12, 18, 34, 47. 오름차순 정렬이 됐네요. 오름차순. 만약에 내림차순 정렬하겠다라고 하시면 ascending, false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서울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4월 한 달 동안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노원구예요. 노원구, 그 다음은 동대문구, 양천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성북구 이런 순서예요. 이런 순서고, 강남구는 58건, 서초구가 12건,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쭉 나왔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거는 거래 건수가 많은 거래 건수, 거래 건수, 내림차순, 정렬을 해서 본 거고 그러면 어느 지역이 가장 거래가 활발했느냐, 어, 그 계약이 가장 많았느냐 이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어, 만약에 평균값으로 하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튜플에서 여기를 평균이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최대값으로 하겠다, 그러면 튜플에서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를 맥스, 이걸로 해주시면 되고, 최소값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튜플에서 첫 번째 아이템을 민이라고 하는 그 함수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제 했었던 거 한번 정리 한번 쭉 해봤고요. 해봤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에서 정렬하는 거 좀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문서 피벗 테이블이 저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파라미터에 컬럼 이름을 지정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볼게요. 데이, 어, 데이터 프레임에서 피벗을 쓴 거죠. 밸류가 있고요. 인덱스가 있고, 컬럼이 있고, 애그로게이트 펑션이 있고, fill value. 이거는 비어있는 값들이 있으면 어떻게 채우겠다 그런 뜻일 거예요. margin, drop, margin name, observed, sort 없어요. 제가 파라미터 이름만 봐서는 적당한 게 없어요. 적당한 게 없고, 어,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요, 일단은,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 놓고, 어차피 전부 다 거래 금액이기 때문에 얘가 필요가 없죠. 인덱스에서 하나를 지워버리는, 그러니까 두 번째 레벨의 인덱스를 없애버리면 될 거예요. 드랍 인덱스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드랍 인덱스는 없군요. 드랍이 없애다인데, 이게 아마 뭐 행이나 컬럼을 없애는 걸 텐데, 레이블, 액시스, 인덱스, 컬럼스, 레벨, 리플레이스, 에러. 이건 로우나 컬럼을 없애는 거군요. 로우나 컬럼을 없애는 거고, 리네임은 안 될 거고. 그거는 한번 그런 메서드가 있는지, 멀티 인덱스에서 인덱스를 삭제를 하는 게 있는지, 그건 한번 찾아볼게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15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